원서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TBP 4판으로 하게 되는데 4판에 그 로마 문자로 된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목차가 나와 있거든요. Content. 그래서 Part 1 Foundations for Classroom Practice 이렇게 나오고 Chapter 1이 Getting Started, Chapter 2가 A Century of Language Teaching에서 이 Century of Language Teaching이 영어 교육학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보는 것이라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Teaching Methodology Chapter 5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컨텐츠가 Chapter 3 Contextualizing Communicative Approach에서 현재 우리가 그 영어 교육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Communicative Approach가 나오게 된 배경과 그것에 대한 특징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제목이 Teaching by Principles인데 Chapter 4가 Teaching by Principles 이렇게 나오고 Chapter 5가 Agency in Language Learning인데 요거 보려고 컨텐츠 봤는데요. 왜냐하면 Chapter 4의 Teaching by Principles 요게 이제 작년에 있던 거지만 새롭게 쓰였고 구판에 있었던 거지만 Chapter 5 Agency in Language Learning은 완전히 없었던 판이 요번에 이제 판이 바뀌면서 새로운 챕터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1, 2월하고 3, 4월에서 기본반하고 심화반 영어 교육의 기본을 쌓고 있는데 또다시 특강을 통해서 그런 기본 다시 다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지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서라고 하는 Teaching by Principle이라는 책을 다시 볼 때는 그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그대로 또 하는 건 조금 좀 리던던트하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일부 다루고 그다음에 특강이니까 그 수업 시간에 기본반 수업 시간에는 좀 다루지 못했던 부분 좀 이렇게 곁가지로 빠지는 그런 부분이랄지 또는 3판에서 4판으로 넘어오면서 수정된 부분 그다음에 첨가된 부분을 위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좀 지엽적이라든지 또는 좀 새로운 개념이라서 생소한 개념이라서 시험에 잘 나오지 않을 법한 것들도 좀 이렇게 걸려서 우리가 커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요. 기본적인 내용은 1, 2월에 있는 내용으로 이제 뼈대를 쌓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TBP 책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브라운 선생님이 이제 글을 되게 유리하게 잘 쓰시죠. 그러니까 이분 글 쓰는 걸 보고 일반 영어식으로 내가 이분의 이제 글 스타일에 대해서 적응하면서 잘 읽어 나갈 수 있는지 일반 영어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고 혹시라도 이제 지금 그 저희가 다루는 개념이 우리가 1, 2월에 배웠던 개념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과 대치가 되면 그때는 이제 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너무 집중해가지고 한 사람의 입장인데 1, 2월 교재나 3, 4월 교재 다른 것은 여러 사람들이 좀 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그런 자료들만 실었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내용이 조금 더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제가 뽑았지만 더 일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선생님은 이제 자기의 관점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리고 간혹 가다가 어려운 그 텍스트가 나오게 되면 그거 이제 제가 해석하긴 할 텐데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원서를 쓰는 쓰는 여러 학자들이 계신데 데이빗 누나, 뭐 로드 앨리스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그 스타일로 쓰는 사람이 브라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저랑 가장 그 죽이 맞는다고 하는 선생님은 로드 앨리스 선생님 책은 되게 딱딱 끊어지고 명료하게 하는데 이 선생님은 지금 되게 일반적인 것을 다루다 보니까 되게 두루뭉술하게 또는 그 레셔넬이 좀 더 확실하지 않은 그런 스타일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 때문에 야기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문들은 과감히 스킵해도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해당 개념이 해당 개념을 알고 있긴 한데 그 개념이 너무 어렵게 쓰였다 그런 것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시고 또 제가 알아서 해석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가도록 하죠. 제가 다른 원서 특강 같은 경우는 여기 그대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텍스트를 그냥 읽어 나가는 것이 조금 너무 쉽다고 생각들어서 fill in the blank 할 수 있도록 제가 클로즈 테스트로 만든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TBP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원본으로 하니까
다른 원서 특강처럼 기입형 문제에 대비하는 그런 문제는 이제 있을 수 없고, 그냥 그거는 알아서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 대신 5, 6월에 있게 되는 애플북은 제가 이제 읽을 글을 발췌해서 그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이렇게 클로즈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읽어보고 풀어보고 다음에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둘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면 지금 이게 모두 몇 챕터가 나와 있냐면 23 챕터가 나와 있습니다. 23챕터, 22챕터는 내용이 뭐냐면 lifelong learning에서 교사 개발하고 교사가 사회에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파트 6는 시험에 아예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교사 개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히 빼서 지금 우리가 다룰 부분이 이 챕터 1도 그냥 인트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 20장 정도에 해당되거든요. 20장 정도를 조금씩 나눠가지고 하게 될 텐데 시간에 따라서는 2시간 정도씩 하려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2시간이 넘을 수도 있고 2시간이 이제 짧게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4시에 맞추는 것으로 알고 뭐 스터디 잡았다면 그냥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상관없이 그냥 저는 진행을 하니까 알아서 그냥 가시면 되겠고 딱 2시에 맞추지 않고 대신 기본 반응 수업은 제가 진도를 다 못 나가더라도 시간 딱 맞춰서 이제 끝내드리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여러분 식사 시간을 위해서 오늘은 잘 못했지만 다음부터는 다 마칠 것이고 원서 특강은 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고 챕터를 다 끝내야겠다 생각이 들면 좀 더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신 뭐 보강은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2페이지부터 챕터 1이 시작되는데 이게 Foundations for Classroom Practice입니다. 그래서 Getting Started에서 3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Classroom Observation에서 이게 지금 공동 저자가 이희경 선생님이라고 한국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 영향을 받았는지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제2 언어 교육 영어 수업을 이제 딱 보여주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전개해 나갈 TVP의 내용들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볼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1장은. 근데 여기 새로운 개념이 나왔는데 3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이 classroom observation 이렇게 써놓고 The classroom we are about to enter is in a private language school in Seoul, Korea. Inside the classroom, a course in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에서 EAL이 소개되겠죠. EAL. 이건 좀 새로운 개념입니다. 애플북에도 나오지 않은 개념인데 우리는 보통 뭐 나오면 ESL, EFL 구분이 제일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EIL,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가 이제 후대에 나온 개념인데 여기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English as a 개념을 EAL로 구분했는데 밑에 각주가 나와 있죠.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EAL is used in this book as a generic acronym이다. 즉 ESL이나 EFL이나 여기 both ESL and EFL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EFL 미국같이 영어를 가르치는 현장 밖에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에 나오는 것을 ESL 이거 구분하지 않고 EAL로 나누어서 보겠다. 근데 이제 애플북은 원래 정식 명칭이 Teaching English as an Foreign or Second Language라서 이 둘은 이제 구분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이 책에서는 Additional Language라고 해서 구분하지 않았지만 그렇다면 이 Additional이 마치 Second이나 Foreign Language의 구분처럼 시험에 나올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을 안 하려고 편의에 의해서 여기 이제 책에서만 어디셔널 랭귀지가 나온 것이고 다른 원서에는 이 어디셔널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으니까 그냥 암기할 것은 아닌 것으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시다시피 안에 뭐 6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어떤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나오는데 볼 필요는 별로 없다. 네. 그래서 오늘은 2장과 3장을 보려고 합니다. 2장과 3장은 대부분 언어 교육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인데 우리 이미 그 1, 2월에 챕터 5 통해서 그 그라마 트랜슬레이션 메소드부터 오디오 링걸 메소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뭐 서제스트 이런 거 배웠는데 다시 한번 그냥 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워밍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4페이지의 챕터 2 A Century of Language Teaching이 나왔습니다. 약 100년간의 언어 교육의 발달사를 제시하고 있죠. 제시하기에 앞서서 15페이지에 보면 What do we mean by method? 이 method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여러 학자들이 개념화한 것인데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왜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Approaches and Method in Language Teaching에서 AMLT에서 봤던 것처럼 이 메소드를 되게 브로드하게 텀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되게 스페시픽 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메소드냐 어프로치냐 이렇게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돼서 1, 2월 교재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의 구분법은 좀 상기될 필요가 있으니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5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Over 5 decades ago, Edward Anthony 최초로 메소드 어프로치 테크닉을 구분한 학자입니다. As the second or three hierarchical elements. 그래서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다 알죠? 접근법. 우리가 보통 내추럴 어프로치는 어프로치이고 CLT도 어프로치인데 TPR 같은 경우는 어프로치보다는 메소드에 해당한다. 이렇게 구분할 때 그 어프로치는 according to Anthony에 의하면 was a set of assumptions dealing with the nature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언어 자체 또는 언어의 학습, 언어의 교수와 관련되어서 그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다루는 assumption, 가정이라는 거죠. assumption. 큰 베이스, 파운데이션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프로치는 자체로는 증명할 수가 없고 이것을 사용하는 교사의 수업 행위로 말미암아 이 어프로치가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어썸션이니까 그것만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썸션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적이냐 안 효과적이냐 이걸 떠나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의 타당성의 문제다. 근데 그와는 반면에 method는 was described as an overall plan입니다. 실제 플랜. 그러니까 시퀀스라든지 다음에 스코프를 정해 놓은 거죠. 실제로 뭘 가르쳐야 되는지. Systematic Presentation of a Language Course니까 여기서 말하는 메소드는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syllabus 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일반적인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애플북에서도 구분했는데 테크닉을 조금은 교사 중심적인 것, 학습자에게는 태스크, 그다음에 합쳐서 액티비티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정리하고 있냐면 techniques were the specific activity. 그래서 이게 specific이라는 말이 붙는다. 얘가 제일 크고 그러니까 기저에 깔린 것이고 그 위에 얘는 시퀀스가 있고 얘는 시퀀스까지는 없고 그 위에서 개별적으로 모먼트 바이 모먼트 쓰일 수 있는 활동들 얘기한다. 매니페스트라는 커리큘럼 여기 커리큘럼 실러버스를 다른 말로 커리큘럼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커리큘럼이라고 하니까 그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는 개별적인 액티비티를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크닉은 that were consistent with the method 이 전체적인 그 사슬 안에 있는 메소드에 부합해야 되고 메소드는 당연히 어프로치와 부합해야 되고 이 세 개가 한박자로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in Anthony's terms, a teacher may, for example, at the approach level, 즉 assumption의 레벨에 있어서는 affirm the ultimate importance of learning in a relaxed state of a mental awareness just above the threshold of consciousness. 그 지각이라고 하는 threshold가 문지방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그 전자기학 뭐 이런 데서는 임계치라고 해가지고 임계치가 뭐냐면 약을 쓰는데 약이 효과가 나게 되는 최초의 그 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약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약을 너무 소량으로 쓰면 약이 말을 듣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약을 어느 밀리그램 이상으로 하면 효과가 나타난다. 그 점을 이제 임계치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들어가게 되는 문지방. 거기 threshold 그 위로 저 바로 위에 mental awareness state를 되게 릴렉스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어프로치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어떤 메소드를 쓸 것이냐
서지스트피디아 같은 메소드를 쓸 것이다. 뒤에 나오겠지만 서지스트피디아에서는 되게 사람들을 릴렉스드 시켜놓고 뭐 외우게 시키고 다음에 사람들한테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서지스트피디아라는 방법을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테크닉으로는 실제로는 수업 안에서 바로크 뮤직도 틀어주고 그다음에 while reading a passage in foreign language and getting students to sit in the 요가 자세로 애들 사람 앉게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단어 리스트를 막 들려주면서 막 암기하라고 하고 너는 이제부터 제인이야 제인처럼 아니 제인 로버트 제인처럼 너는 영어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암시하면서 수업을 할 것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롤플레이 하고서 그래서 얘네 셋이 얘는 특정 클래스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데 이제 클래스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코스라고 할 수 있고 얘는 그 기저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텀이 사실은 밑에 나오면서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다르게 이제 해석이 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제시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볼 필요가 별로 없고 왜냐면 시험이 안 나오니까 결국 이 책을 읽기 위해서 16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어프로치와 메소드와 테크닉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메서덜러지, 교수법이라는 것을 제일 위에 놓고 그다음에 어프로치와 메소드와 테크닉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앤소니의 구분법을 그대로 차용을 해가지고 이 책에서 용어 사용을 하겠다라고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프로치, 메소드, 테크닉. 근데 커리큘럼이 하나 들어가는데 커리큘럼은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 1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것은 specification for carrying out a particular language program. 어떤 랭귀지 프로그램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이원 목적 분류표 같이 상세화된 노트이다. Features include a primary concern with linguistic and subject matter objectives. 학습 목표가 이제 제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습 목표가 이루어지는 순서, 그다음에 어떤 교재, 교구를 사용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제시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텀과 실러버스라고 하는 텀이 되게 비슷하게 쓰이는데, 실러버스는 좀 더 영국적인 곳에서, 커리큘럼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서 이렇게 쓰게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과 실러버스는 서로 여기서는 섞어 쓰는데 우리나라 현재 교육학 일반 교육학에서 약간 다르게 쓰죠. 실러버스는 교수 요목으로 시간 순서만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교육 과정은 어떤 시퀀스만 제시된 것이 아니라 교육 목표도 제시되어 있고 교사 방법도 제시되어 있고 우리 교육 과정 한번 보셨어요? 영어과 교육 과정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책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교수 용어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인데 영국과 미국에서는 서로 다르게 쓰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험에 안 나올 것들, 그다음에 이 책을 읽어감에 있어서 텀을 정리하는 거 이게 끝이고요.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인데 17페이지에 보면 Changing Winds and Shifting Sands에서 진짜가 왔다 갔다 하듯이 영어 교육에서의 초점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 The Early Years에서 Classical and Grammar Translation Method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The Early Years에서 타이틀 있잖아요. 한 줄짜리 타이틀은 3판에서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큰 변화고요. Early Years에서. 근데 여기서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노베이티브 전에 그 이제 영어 교육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early years 요 개념이 사실은 제가 그 얘기했던 영어 교육의 발달 단계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원을 그려서 영어 교육을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language itself가 영어 교육의 초점이었던 시대. 요게 바로 이게 클래시컬 앤 그라마 트랜슬레이션 메소드, 오디오 링거 메소드를 포함한 early years가 되겠습니다. 1900년대 이전. 1900년대부터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second era가 바로 오디오 링거 메소드, 즉 휴먼 비잉이 영어 교육의 초점으로 나타나게 됐던 시기입니다. 휴먼 비잉에는 당연히 티처와 스튜던트가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1950년대, 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휴먼 비잉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티처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어를 교수하는 입장에서. 학생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죠. 그래서 메인, 즉 주류는 티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오디오 링걸 메소드가 이 시기의 주류였고, 학습자를 존중하는 스튜던트 센터드, 휴먼 비잉 중에서 스튜던트 센터드를 주장하는 그 흐름들이 마이너한 것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서제스터 PD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노베이티브 또는 디자이너 메소드의 그 메소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휴먼 비잉은 개별적인 학습자를 의미했었는데, 현재는 영어를 교육하는 그 네트워크, 소사이어티, 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영어 교육을 되게 중시하죠. 요거 이렇게 갈 텐데, 이 랭귀지 셀프를 중시했던 것은 여기 나오는 early years는 이제 요거 두 개를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이너하게 나타났던 요 스튜던트 센터드 주류가 아니었던 입장을 이제 이노베이티브 또는 디자이너 메소드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커뮤니케이티브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하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Classical and Grammar Translation Method 1, 2월에 나왔으니까 정리만 잠깐 하고 넘어간다면 18페이지에 박스 처리돼서 Characteristics of the Grammar Translation Method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라마 트랜슬레이션 메소드의 중요한 특징들이 다 있는지 보면, 첫 번째, Classes are taught in the student L1, 즉 오디오 링구얼 메소드처럼 L2 only policy를 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GTM에서 오디오 링구얼 메소드로 변할 때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written에서 스포큰으로 변하고, 그렇죠? 다음에 디덕티브에서 인덕티브한 방식으로, 사실은 거의 임플리시트 하기도 한데요. 사실은요. 익스플리시트에서 임플리시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디덕티브와 인덕티브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얘는 L1을 사용해서 L2를 공부했는데 얘는 L2를 사용해서 L2를 공부한다고 해서 L2 only policy, English only policy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죠. 그죠? 클래스에서 taught in student L1이니까 L2 only 있기 전에 L1을 사용해서 학습자의 모국어를 사용해서 영어를 교수했다는 거 맞고, attention to given to list of isolated vocabulary and grammar rules에서 얘가 그라마를 중시했는데, 특별히 그라마 플러스 뭐 보케블러리. 근데 오디오 링걸 메소드에는 정작 보케블러리를 중시를 안 했습니다. 보케블러리를 중시했던 교수법이 역사상으로 다이렉트 메소드, 그다음에 TPR, 그다음에 현재 렉시컬 어프로치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보케블러리 중시했던 거 그리 많지 않은데, 다이렉트 메소드, 그다음에 TPR, 그다음에 렉시컬 어프로치, 요거 정도 되겠다. 근데 최초의 보케블러리를 강조했던 것이 그라마 트랜슬레이션 메소드다. 그다음에 reading is given almost exclusive focus니까 여기 written 안에 reading과 writing이 있는 거니까 이 중에서도 reading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은 패러다임 체인지 전에 분명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translation이라는 엑서사이즈, 엑서사이즈가 정의 안 된 것이지만 엑서사이즈는 그냥 액티비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안 좋은 뉘앙스가 있는 액티비티 퍼포먼 됐고, little or no attention given to oral practice, oral production. 그래서 이 스피킹과 관련된 활동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written 위주였다라고 하는 것 정리가 다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라마 트랜슬레이션 메소드가 너무 오랫동안, 즉 라틴어를 가르치던 방식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것이라서 너무 오랫동안 있었었는데, 최초의 이런 클래시컬한 모드가 바뀐 최초에 반항하는 19페이지에 나오는 구인 시리즈입니다. 근데 구인 시리즈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별로 다루진 않았는데 여기 구인 시리즈에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인 시리즈, 얘가 실질적으로 다루지 못해지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 랭귀지 itself, 즉 언어 자체의 규칙을 발견하고 언어 자체의 규칙을 가르치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이 GTM이라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GTM이라는 것이 오디오 링구얼 메소드로 변화하기 앞서서 다이렉트 메소드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다이렉트 메소드의 전신이 구인 시리즈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구인 시리즈, 구인 시리즈 메소드. 얘를 특정한 교수법으로 이렇게 오디오 링구얼 메소드랄지 GTM 같이 다루지 않는 이유는 얘가 되게
지역적인 곳에서 한두 사람에 의해서만 옹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와는 달리 GTM이나 오디오 랭귀지 메소드는 거의 대부분의 영어 교육학자가 채택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주류, 얘는 비주류, 즉 걸출한 하나의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제일 잘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옛날에는 오성식 막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시원스쿨? 그거? 그거 영어 잘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나 말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특정한 교수법이라고 하진 않죠. 하지만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실제적인 주류, 이걸 뭐 커뮤니커티브한 주류라든지 뭐 이렇게 뭐 오디오인 걸 주류라고 얘기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인기는 파퓰러 하긴 하지만 당시 딱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이제 없어지는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류 교육학에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인 시리즈는 이렇게 봤던 대로 이제 자기가 이제 영어를 공부할 때 좀 이렇게 영어 위주로 이제 공부했던 것을 떠올려 가지고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3판에서 4판으로 넘어오면서 이 특별히 이제 구인 시리즈의 가장 대표적인 구인 시리즈를 거의 다이렉트 메소드라고도 놓거든요. 이 구인 시리즈를 약간 파퓰러라이즈 하게 만든 것이 다이렉트 메소드라서 이 둘의 특징을 거의 동일하게 놓는데 이 구인 시리즈를 한마디로 말해서 4단어로 딱 정의를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 TBP 3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ransforming perception into conception.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다이렉트 메소드가 뭔지는 알죠. 다이렉트 메소드는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는데 막 실제 오브젝트하고 실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게 킥이야 뭐 I'm kicking 뭐 식으로 TPR 비슷하게 하게 되는데 TPR처럼 명령을 하거나 뭐 그렇지 않고 되게 연속적인 어구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어를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봐봐. 내가 영어를 듣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perception이란 말이에요. perception. 개별적인 데이터를 잡는 거야. 그렇게 되면 머릿속에 뭐가 생겨요? 아, 언어 규칙이란 뭔지 생기는 거지. 이게 되게 인덕티브한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었어. transforming perception, perceive, perceive. 그러니까 듣고 보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영어 교육을 통해서 머릿속에 영어에 대한 개념을 쌓는다. 이렇게 배웠지. 근데 GTM은 그 당시에 주류였던 GTM은 거꾸로지. 학생들에게 뭘 먼저 가르치지? 데크러티브 난리지를 먼저 가르치잖아. 문법이란 이런 거야. 자, 문장이 있으니까 한번 트랜슬레이션 하면서 그걸 적용해봐 이렇게 했잖아. 되게 디덕티브한데 얘는 transforming perception into conception이라는 것은 되게 인덕티브한 방식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실제 작용을 통해서. 근데 요 내용이 되게 핵심적이어서 99년 이전에 시험 문제에서 이게 2번이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그 3, 4월 교재 뒤에는 05년도 이전 시험 문제가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06년도부터 최근 시험 문제는 5, 6월에 이제 질의응답 받고 해설을 할 거고 그거 다 할 시간이 없으니까 대신 3, 4월 교재 뒤에 있는 05년도 이전의 문제들은 혼자 풀어보고 질문 있으면 나한테 거기 답이 다 있으니까 질문 있으면 나한테 하면 돼요. 3, 4월에 끝내는 거야. 근데 거기에 보면 이 perception과 conception 요거 가로치기 문제로 2번이나 나왔었어요. 99년도 이전에. 아주 옛날에.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었던 거죠. 뭘 설명하는? 구인 시리즈나 다이렉트 메소드를. 근데 이렇게 명사 처리하면 사람들이 꼭 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잖아. 그래가지고 요번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했어. 그래서 봐봐. 20페이지 보면 이렇게 했어요. 20페이지. 그 메뉴에 Classroom Connection Box 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줄. And thus, the series method was created a method that taught learners directly. directly가 뭐냐면 translation 하지 않고 즉 부차적인 매개를 주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는데 directly가 이 perceptually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즉 translation 하지 않고 직접 뭐 하는 거야? 직접 언어 사용을 보고 그 언어 사용된 그 실체물을 보고 행동을 실제로 보면서 영어를
배우는 거지. and conceptually니까 conceptually 뭐야? 여기서 보면 without grammar rules and explanation, 즉 연역적으로 규칙들을 가르친 다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이러한 perception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냥 스스로 귀납적으로 룰을 얻게 되는, 이렇게 부사로 바뀌어버렸어요. series of connected sentence, 그러니까 계속 연속된, 자, I am reading of, there is a picture, there 뭐 해가지고 영어로 계속 얘기하면서 이렇게 시리즈된 센텐스를 제시해주면 거기서 애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언어 규칙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그것이 구인 시리즈의 핵심이었고, 또는 다이렉트 메소드도 그런 방식을 취했는데, 이렇게 명사로 처리했던 그런 설명을 이렇게 부사로 처리하면서 키워드화 안 시킨 거지.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고 지금 제시하는 것과 동일해요. 이렇게 명사로 했을 때는 시험 문제 나왔었다니까? 근데 지금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알겠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다. 인덕티브한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connected sentences that are easy to perceive. 이 말이 뭐냐면 지각하기에 쉬운 연속된 센텐스. 왜 지각하기 쉽냐면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실제로 물체를 보여주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다이렉트 메소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Either A or B가 나오죠. Either the world wasn't ready for the series method. 세상이 시리즈 메소드에 준비되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고, 또는 구인이 좀 그 비즈니스맨, 사업가적인 기질이 없었는지 몰라도 얘는 그런 큰 그런 그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는데, so it took no other than contemporary Maximilian Berlich. 맥시밀리안 벌리치가 이러한 구인 시리즈를 받아들여서 상업화시켰다는 거죠. 그것을 다이렉트 메소드라고 한다. 그래서 구인 시리즈의 방법과 다이렉트 메소드의 방법을 하나로 그냥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다이렉트 메소드라고 잠깐 1~2월 교재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the basic, 네 번째 줄, basic premise of the direct method was that foreign language learning should be more like the first language learning. 별표. 제1 언어 배우는 것처럼 제2 언어 똑같다. 그럼 제1 언어를 어떻게 배워? 한국어를 한국어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제2 언어도 영어를 영어로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먼저 영어로 된 물체도 만져보고 영어로 된 물체를 설명하는 글도 들어보면서 영어를 한다. 이게 이제 핵심 모토였고, 이렇게 L1을 배우는 방식대로 L2를 배우자고 하는 것이 TPR인 거죠. 그렇죠? Comprehension Based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Characteristics of the Direct Method, 다이렉트 메소드의 특징이 소개되고 있는데, 밑에 읽어보면요, Instruction was conducted exclusively directly in the L2. 그러니까는 L1 트랜슬레이션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거 오디오 링걸 메소드하고 똑같죠? 그다음에 오럴 커뮤니케이션이, 그다음에 리스닝 스킬이 가르쳐진다. 이거 오디오 링걸 메소드 똑같죠? 세 번째, Methodology consisted mainly of modeling and practice. 뭐야? 오디오 링걸 메소드 똑같지? Everyday easily identified vocabulary was used. 실제 보캐블러리 사용한다. 요건 조금 약간 오디오 링걸 메소드가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grammar was taught inductively. 이것도 오디오 링걸 메소드가 비슷하다. 따라서 이 구인 시리즈나 다이렉트 메소드의 특징은 결국 오디오 링걸 메소드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교재 설명은 다이렉트 메소드 몰프드 인 아메리카 그랬죠. 다이렉트 메소드가 유럽판이라면 맥시밀리안 벌리치가 이제 독일 사람, 구인이 프랑스 사람인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럽 사람인데 비해서 이 다이렉트 메소드의 그런 여러 가지 어썸션을 받아들여서 실제 하는 것이 오디오 링걸 메소드, 이게 아미 메소드, 제1차 세계대전에서 미군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교수법이었는데, 그것이 얘를 그대로 닮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변형된 아메리카나이즈된 다이렉트 메소드라고 소개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메소드는 따로 특징을 정리할 필요가 없다 결론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디오 링걸 메소드와 거의 동일하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그래서 21쪽에 나타나는 것이 오디오 링걸 메소드. 혼자 읽어보시고 22페이지에 정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에 Characteristics of the audio lingual method 이렇게 나왔는데, 첫 번째
most language material was presented directly. directly라는 점에서 direct 메서드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directly라는 것은 뭐예요? L1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new material was usually presented in 별표, dialogue. 되게 중요한 결과더라고요. 다이알로그가 되게 일상화된 언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디오링걸 메소드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릇에 해당된다. 괄호치기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mimicry, memorization and overlearning. 자, mimicry와 memorization 다 모방하고 암기하는 거 알겠는데 overlearning은 토 나올 정도로 하는 거. 토 나올 정도니까 이런 거죠. 원래는 A라고 말하면 A-가 나오고 B라고 말하면 B-가 나오는데 A가 보일 것 같기만 하더라도 이제 벌벌 떨면서 A-가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오버러닝이 보통 체육, 운동선수들 반사적으로 교육시키려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거를 언어 교육에 접목시킨 거죠. 다음, 네 번째 점. Grammatical structures were sequenced by means of contrastive analysis. 대조 분석 가설. 즉, 같은 패밀리, 랭귀지 패밀리에 있으면 좀 배우기 쉽고 그렇지 않으면 어렵고 뭐 이런 것들 바탕으로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점 Grammar and vocabulary were taught by inductive analogy and contextualized in dialogue. 이것도 다이얼로그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인덕티브하게 가르쳐진다 라고 했기 때문에 보캐블러리가 되게 강조됐다는 거예요? 안 강조됐다는 거예요? 안 강조된 거예요. 그렇죠? 리스트를 막 작성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치? 대신 great importance was attached to pronunciation. pronunciation을 더 강조하게 됐단 말이지. pronunciation. 얘는 그라마와 보캐블러리였다면 얘는 그라마를 내재화한 pronunciation을 되게 강조했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클래시컬, 랭귀지 세프를 중시하고 휴먼 비잉을 강조했던 그러한 클래시컬한 error of language education이었다면 두 번째 나타난 것이 이 society가 나타나기 전에 언어 개별적인 그 인디비주얼한 러너들을 좀 집중해서 마이너하게 나타났던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innovative, TBP의 설명이고 PLLT 또는 데이빗 누난이 말하는 디자이너 메소드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것 23페이지에 디자이너 메소드 에러. 이 디자이너 메소드 에러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GTM이나 오디오링걸 메소드는 주류에 해당한다는 거죠. 맥시밀란 벌리츠 같은 사람이 이제 일반화하기 전에 구인 같은 사람들 되게 개인적으로 이 교수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주류에 속하지 못했는데 마치 우리가 보통 그 주류 디자이너의 옷을 잘 사입지는 못하잖아요. 되게 비싸기도 하고 희소성이 있고 보통 우리는 브랜드 옷을 입잖아. 근데 정말 그 옷 잘 입는 사람은 뭐 앙드레기 뭐 그런 걸 입겠죠. 명품 그런 거. 그런 것들과 해당하는 것이 이 디자이너 메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이 어구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나오죠? 두 번째 문단, 여섯 번째로 보면 These designer method to borrow a term from 누난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디자이너 메소드는 soon were marketed by entrepreneurs as the latest applications of the multidisciplinary research findings of the day. 그때 당시에 되게 선풍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디자이너의 그 작품이 살려는 사람이 되게 많아가지고 비싸지는 것처럼 이 오디오링걸 메소드가 되게 1대 다를 아미 메소드니까 한 사람이 여러 명 가르치는 그런 것이었는데 얘는 소규모 클래스룸에서 되게 기발한 방식으로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디자이너 메소드라는 명칭이 붙어가지고 되게 이제 팔리기 시작했다, 마케트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비주류 디자이너 메소드에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CLL, 그다음에 Suggestpedia, Silent Way, 그다음에 TPR, Natural Approach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커뮤니티 랭귀지 러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 1, 2월 교재 잘 많이 안 했으니까 그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In the 1950s, 1950년대에 psychologist Carl Rogers, 그래서 일반 교육학에서 칼 로저스가 뭐에 있냐면 a person-centered view of education,
교육에 있어서 사람 중심의 견해를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person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individual한 측면이 강합니다. 아직 이 소셜한 측면 또는 그룹의 측면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즉 개인의 발견이 집단의 발견이 있기에 앞서서 개인의 발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개인의 발견한 사람이 또 교육학에서 누가 있죠? 삐아제. 근데 삐아제의 발견 이후에 이제 비고치키가 사회관계, 네트워크의 그것을 되게 중시했잖아요. 그런 흐름하고 되게 똑같다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삐아제나 비고치키나 동시대 인물입니다. 근데 왜 비고치키를 나중에 얘기하느냐? 나중에 빚을 받기 때문에. 지금 뭐야? 삐아제는 선구자였는데 비고치키는 더 선구자였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의 저작이 나중에야 비로소 즉 엘리트들이 발견하는 것은 되게 이제 앞서서 발견하는데 그것이 대중적인 힘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더 그 라디컬한 체인지 또는 더 혁신적인 이노베이티브한 생각일수록.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삐아제 생각이 더 좋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즉 사회를 인식하기 앞서서 먼저는 매몰된 인간 자체, 즉 특히 스튜던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in opposition to the teacher-centered viewpoint, 아까 얘기했죠. 주류는 GTM이나 오디오 링걸 메소드 같이 교사 중심의 수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항을 해서 칼 로저스의 영감을 받은 찰스 큐란이라는 사람이 regarded as a community of learners, 학사들의 그 공동체를 되게 중시했었고 raised our awareness of the social dynamics of the classroom, 그 학자 개개인이 이루게 되는 그 소셜한 상호작용, 즉 역동성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As student and teacher joined together in a team effort, 이게 서로 너는 주고 나는 받는다가 아니라 같이 주고받는 입장이 있다는 거죠. Participants lower their defenses, 별표. 요거 lower their defenses and potential anxiety가 사실은 크라셴이 말한 affective filter, 이게 이제 최초의 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커뮤니티 랭귀지 러닝에서 affective filter를 낮추라는 그런 개념이 최초로 제시되었고 이것들을 강조했다. By means of supportive classroom community, 그 긍정적으로 서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학급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그 서포티브한 클래스룸 커뮤니티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The key was for the teacher not to perceive as a threat. 얘를 위협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counselor, 도와주는 존재로 바라봤구나. 그래서 얘의 그 CLL의 핵심은 학습자들이 있고 얘를 도와주는 관점으로 T가 노어로 조력해주는 입장이 있게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To assist learners to reach their goals in non-defensive atmosphere. 학생들이 그냥 내버려두면 디펜시브한 그런 circumstance에 노출받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얘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제2 언어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 언어는 내가 알지 못하니까 되게 불안감이 높아지죠. 그런데 그냥 제1 언어로 말을 하게 되면 교사가 알아서 트랜슬레이트 해주고 도와주고 하니까 디펜시브니스가 낮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사의 역할, 즉 트랜슬레이트 해주고 그다음에 퍼실리테이트 하는 역할, 이게 되게 강조됐던 것이 CLL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운슬링, 일반 교육학에서 카운슬링을 영어 교육에 접목시킨 것이 커뮤니티 랭귀지 러닝이다. 뭐 다 되겠죠. 다음, 이것의 의의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간 한도 끝도 없겠네. 자, 24페이지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 즉 Classroom Connections라는 박스 바로 위에 Today, 그러면 이게 현재도 CLL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Virtually no one uses CLL, Community Language Learning, in a language curriculum. 하지만 우리 교육과정에서 이 CLL, 공동체 언어학습법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It was soon discovered that CLL was far too restrictive for
institutional language program. 얘는 그냥 개별적인 institutional한 그런 개별적인 언어 교육 기구 그런 데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왜냐면 대량으로 사용할 수 없이 되게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를 강조하기 때문에 상업성이 되지 않는 거죠.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교사를 채용하기 교사가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따라서 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However, 하지만 이러한 그 CLL이 가지고 있는 principle, 즉 클래스룸을 커뮤니티를 만들고 또는 learning by discovery, 학습자들이 스스로 발견해서 영어를 학습하게 하고 creating student centered, 이게 핵심이죠. 학습자 중심의 교실 상황을 만드는 것 또는 학습자의 autonomy, 이게 핵심, 자율성을 얘기하는 것이 all remain viable in application to language classroom.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교실에서 적용될 수 있을 법하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As is the case with virtually any method, the theoretical underpinnings of CLL may be creatively adapted to your own situation. 그래서 CLL이 현재도 쓰일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 자, 아까 그리고 잠시 언급됐던 암시되었던 서제스트피디아 암시적 교수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암시적 교수법 어떻게 되는지 뭐 한글로 다 설명했으니까 다 알 텐데 이 서제스트피디아 암시적 교수법을 제대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워딩이 25페이지에 세 번째 줄에 있으니까 그 부분 해석해 보겠습니다. Drawing on insight from Soviet psychological research on extrasensory perception and from yoga, 요가라든지 또는 그 extrasensory 초감각적인 인지를 바탕으로 한 이게 초인지 지능과 관련된 스파이들을 교육시킬 때 했다는 거죠. 소비에트 연방에서 그거에 도움을 받아서 로자노프라고 하는 학자가 서제스트피디아, 그런데 랄슨 프리만 앤더슨 이 사람은 이거를 디서제스트피라고 얘기했는데 둘 다 답이 됩니다. 그래서 서제스트피디아가 현대 역대 문제에서 딱 2번 나왔는데 아주 옛날에 둘 다 답이 됩니다. 디서제스트피디아나 capitalized on relaxed state of mind. 즉 이거를 활용했습니다. relaxed 된 상태를 for maximum retention of material. 여기서 material은 무슨 material일까? 단어입니다. 단어. 즉 language material, 언어 자료에 대한 retention, memorization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그 상태가 되게 몽롱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릴렉스드 된 뮤직이 깔리고. 그래서 그거들을 되게 많이 활용해요. 특히 뮤직, 특히 바르키 뮤직이 1분당 60비트 60번 이렇게 비트로 나타나게 된다는데 이러한 스페시픽 리듬이 그러한 릴렉스드 컨센트레이션, 원래 릴렉스하면 컨센트레이션이 되지 않는데 릴렉스드 되면서도 컨센트레이션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지 상태를 만들므로써 학습자가 계속 나오죠. efficient retention, 투입 대비 결과가 되게 많은 그런 언어 자료의 저장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 이게 이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뭐 뇌파에서 알파파가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런 거 나오죠. 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바로크 뮤직 틀어주고 뉴 아이덴티티를 주고 이러한 방식으로 영어를 교수하는 거 서제스트피디아. 이것만 읽어보시면 뭐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볼 것이 마이너한 메인스트림의 마이너한 것이 또 사일런트 웨이다. 사일런트 웨이의 핵심은 누가 사일런트 하냐? 지금까지 주류로 말을 했던 티처가 사일런트 하고 대신 스튜던트는 사일런트 하지 않고 말을 한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에 보면 사일런트 웨이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점 찍어놨습니다. Encouraging inductive learning by discovery. 발견 학습을 통해서 귀납적인 학습을 장려하고, 두 번째 engaging in problem solving. 학습자 스스로 주어진 랭귀지 매테리얼을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거. 여기서 문제 해결하는 것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있는데 말로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relating physical object to the new language. 그래서 사일런트 웨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physical object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physical object. 그래서 이 physical object가 3판에서는 뭐로 나왔냐면요. 거기 그 다음 문단의 디스커버리 러닝의 맨 밑에 줄에 보면
The silent way typically utilize a set of small colored rod of varying color 이렇게 나왔죠. Varying lengths and a series of colorful wall chart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colored rod가 뭐냐면 퀴즈네어 막대 말하는 겁니다. 퀴즈네어. 퀴즈네어 라드. 그 다음에 거기에 컬러프 차트가 피델 차트라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아까 transforming perception into conception을 그냥 부사로 풀었던 것처럼 얘도 전에는 퀴즈니어 라더가 피델 차트가 되게 중요한 교보제라고 생각해가지고 얘를 대문자로 써가지고 얘가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쓰지 않았잖아요. 불필요하게 외울 필요가 없는 것들 있잖아. 왜냐면 이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교재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 이게 다 불필요한 것들을 텀으로 사용하지 않으려는 지금 저술이 4판에서 좀 눈여겨볼 저술입니다. 하지만 볼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자, 요 정도. 다음, 네 번째로 나타난 것이 Total Physical Response와 Natural Approach인데 3판에서는 Total Physical Response 따로 Natural Approach 따로 다루겠거든요. 이번에는 합쳐가지고 요 둘의 공통점과 그다음에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통점이 훨씬 더 많은데요. 우리가 읽어볼 것은 27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제임스 애셔가 Total Physical Response를 추천했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Total Physical Response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러니까 27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TPR drew in part on principles of child language 아까 나왔죠. L1 acquisition을 기반으로 해서 제1 언어를 학습할 때 먼저 appear to do a lot of listening before they speaking 그들이 말하기 이전에 리스닝을 더 많이 한다는데 착안을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리스닝을 더 많이 하게 하고 게다가 그것을 더 저장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their listening is accompanied by physical response 아까 physical object가 silent way의 중요한 특징이라면 physical response physical action이 total physical response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physical response라고 하면 reaching, grabbing, moving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언어 자료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는 더 잘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Asher also was also convinced that 대디아를 확신했는데요. Language classes were often the locus of too much anxiety. 아까 CLL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교수 학습 상황이 너무나도 많은 불안 요소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So he wished to devise a method that was stress-free. 가능한 한 스트레스가 적은 것들을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TPR 클래스에서는 then was one in which students did a great deal of listening and acting. 즉 말하기를 통해서 스트레스풀한 상황을 줄이기를 위해서 되게 노력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줄 Typically TPR heavily utilizes imperative. 보통 커맨드라고 소개했었는데 imperative가 가로치기로 나올 수 있는 주요 키워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imperative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섯 번째 줄에 보면 interrogative도 also 유지됐다고 그래서 꼭 명령문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 지금 Total Physical Response와 Natural Approach를 하나의 타이틀 안에 둔 이유는 그 다음 문단 즉 2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The Natural Approach 이 문단을 해석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The Natural Approach 자연적 교수법은 a method undergirded by similar principles 즉 앞에서 얘기했던 TPR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원리들에 의해서 뒷받침되는데요. was inspired by Asher's advocacy of 별표 comprehension based approach 즉 이해 기반 접근법을 옹호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but developed somewhat later in the early 1980s. Total Physical Response가 1960년대에 주창이 되었는데 주류가 아니었어요. 근데 얘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이유. 그래도 TPR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애들을 교수할 때라든지 어린 학습자를 교수할 때는 사용되잖아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CLL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제스트PDR와는 달리 또는 사이런트 웨이와는 달리 TPR이 살아남았던 이유는 1960년대 비주류였지만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내추럴 어프로치에서 얘를 적극 옹호했기 때문입니다. 거기 나오죠. 시기는 다르지만 크라시 앤 터렐이 felt that learners would benefit from delaying production until speech emerges. 그렇죠? comprehensible input 하이퍼스에서 주장하는 스피치는 가르쳐질 수 없고 단순히 emerge 될 뿐이다. 즉 스피치가 emerge 되기 전까지 프로덕션은 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되게 큰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프로덕션보다는 컴프레이션 퍼스트가 TPR을 주장한 바로 제임스 애셔가 원래 주장했던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차용했다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at learners should be as relaxed as possible in the classroom. 그래서 즉 말하기를 강요받지 않기 때문에 교실 수업에서 가능한 한 최고로 릴렉스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고 and that a great deal of communication and acquisition 즉 subconscious한 process of language acquisition이 일어나게 될 수 있었다. 모어에 반대해서 어널리시스에 반대해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널리시스는 learning에 해당되죠. learning. 학습자가 의식적으로 학습하는 상황. Their natural approach advocated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내추럴 어프로치 자체는 어프로치잖아요.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시밀러한 메서드나 또는 following 테크닉이 부족한 상태였단 말이지. 단순히 뭐야? 어썸션만 있다는 거야. 어썸션. 스트레스 프리하고 프로덕션을 딜레이하라는 어썸션만 있었는데 그 어썸션을 구체화시켜서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크라시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The use of TPR activities. 여기 activity는 뭐야? 더 하급한 테크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프로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TPR과 같은 테크닉을 쓰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At the beginning, 특히 학습자의 초기에 있어서 when comprehensible input이 되게 중요할 그런 시기에. 그래서 원래는 사라질 위기에 있었던 TPR이 내추럴 어프로치라는 걸출한 어프로치가 나타나면서 그것이 실행적인 요소가 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보충시켜주는 요소로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현재까지 남아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추럴 어프로치에서 교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밑에 문단 세 번째 줄. The initial task of the teacher was to provide comprehensible input. 역시 이해 가능한 입력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 가능한 입력이 가장 중요한 핵심 defining word는 그 밑에 줄에는 understandable and a little bit beyond. 여기 핵심이 되겠죠? Learners were not prodded. prodd가 이렇게 쭉 찔러가지고 하게끔 만드는 거잖아. 쿡 찔러가지고 to speak until they feel ready to do so.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느낄 때까지는 말하기를 강요받지 않게 됩니다. The teacher was the source of the learner's input and the creator of an interesting and stimulating variety of classroom activity. 그래서 여러 가지 게임과 활동을 교사 중심으로 한다는 것. 근데 얘 자체로는 학습자 중심의 디자이너 메소드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교사에 되게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한 하나의 맹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CLT나 TBLT 같은 것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다음 또 하나만 보면 28페이지. 28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문단 여섯 번째 줄에 이런 말씀입니다. The most controversial aspect of the natural approach were its advocacy of a silent period, delay of oral prediction, and its heavy emphasis on comprehensible input. 즉 다른 학자들은 인풋 대신에 아웃풋도 중요하고 또 인터랙션도 그것을 트리거링할 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오로지 사일런트 피어리드를 잘 보장해주기 위해서 학생에게 인풋만을 주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되게 컨트로버셜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1교시 이것만 잠깐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28페이지 중간에 보면 The Dawning of a New Era에서 이제는 이제 이런 클래시컬한 것 또는 이노베이티브한 시대를 거쳐서 이 소사이어티를 중시하는
커뮤니케이티브 랭귀지 티칭의 시대가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Dawning of a New Era 요 제목도 사실은 3판에서는 없었던 제목인데 새롭게 들어왔다는 것이고요. 밑에 Notional Functional Syllabus는 전에 있던 것인데 좀 더 새롭게 윤문 수준으로 개작이 돼서 나오는데 이 Notional Functional Syllabus는 이후에 나오게 될 커뮤니케이티브 랭귀지 티칭의 전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좀 새로운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 10분만.